가창력? 시간이란 묘한가 삶을 살면서 주지 못하니. 슈트라우스. 내 우유만큼이나 달콤한 그러나 내 눈물만큼이나 짜릿한 그림프. 나는 코벤트 가너의 왕립 오페라 극장에서 오페라를 감상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나처럼 최근까지 이 오페라에 대해서 못 들어봤을 것이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1910년에 쓴 희극적이지만 비애가 깃든 한 작품이다. 저녁 공연은 6시 반 시작이었는데 현재 시각은 9시 반이다. 이제 막 산막에 들어선 참이다. 갑자기 눈앞이 흐릿해지는 느낌이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는 마시라. 공연은 훌륭한 데다가 1층 특석의 좋은 자리에 앉기까지 했으니 몇 시간 전 나는 무대 뒤편으로 가서 비스 오페라 가서 매트 로즈에게 인사를 건넸다. 오페라의 핵심 인물에게 산막에 걸쳐서 모두 노래를 부른다. 나는 오페라 전문가와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이 오페라가 무척 마음에 들었다. 이유도 알았다. 이렇게 근사한 이야기 전개에 푹 쓰여있다는 직접적인 즐거움도 있을 거다. 하지만 인간 능력의 한계치에 공연을 펼치는 이들을 보는 특권과 스릴이 컸다. 이를 깨닫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말이다. 오페라. 여러 노래를 볼 수 있어야죠. 외국어로 된 복잡한 노래를 배우고 이를 충분히 음악적으로 소화해 가는 겁니다. 오페라 가수들의 이런 음악가의 음악을 충실히 재현해내는 것이다. 그 음악가는 벨로디, 바그너도 될 수 있다. 하지만 음악가가 오페라를 쓸 때 표현하고 싶었던 게 있다고 해보자. 오페라. 아마 평생 나는 오페라 무대에 서볼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무대 위의 가수들에서 왠지 모를 아우라를 느꼈다. 마치 마법 같은 재능이잖아. 물론 누구라도 매우 특별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느낄 법하다. 그녀는 정말 멋진 능력을 타고났어. 그는 하늘이 내린 재주를 타고났지라고 말하곤 한다. 과학적으로 볼 때 우리는 완벽한 가창력에 강한 유전적인 요소가 있을 거라고 가정하곤 한다. 진심으로 제 능력의 90%는 훈련덕이라 믿어요. 어느 능력이나 음악적인 능력 이런 건 유전이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로즈가 말했다. 글쎄 그런 거와 또 같았다. 당연히 로즈와 같은 전문 음악인들은 위치에 오르기까지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했을 테니까 말이다. 재능이 있는 이들에게 천부적인 재능을 가졌다고 해서 가볍게 넘기곤 하지만 이들의 전문성과 연습 때문이라 여기는 관점도 유력하다. 로즈는 자신이 특별히 음악적인 집안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했다. 어머니가 노래 부르실 때 목소리가 곱긴 하셨죠. 지금 뒤돌아 생각하면 음악도 좋아하셨고요. 사실 그가 심각하게 여겼던 분야는 다름 아닌 수영이었다. 그대는 골프였다. 그의 꿈은 전문 골프 선수가 되는 거였다. 그러다가 그가 17세경 학교에 새로운 음악의 선생이 부임해 오셨다. 근데 로즈에게 노래 쪽으로 일을 찾아보는 게 어떠냐고 물으셨다. 로즈는 정확히 일이라는 말을 썼다. 진로도 아니고 소명은 더더욱. 로즈는 자신도 실은 오페라에 대해서 잘 몰랐다고 했다. 학교 입학했을 때 3, 4도 음을 부르는 정도였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몰랐죠. 입학할 때 공부. 이런 수업해봐도 의도적인 목표로 뚜렷이 역적인 훈련이 아니게 뭐겠는가. 초점에 맞춰서 앉아서 배우기만 하는 것은 큰 도움이 안 되니까요. 함께 우선 훈련을 중시하는 환경론자들의 주장부터 보자. 환경론자들은 의도적인 훈련이 전문성과 발달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의 선두주자는 바로 안드레스 에릭슨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천부적인 재능을 지닌 이들의 성취에서 유전적인 질이 어떤 역할을 하든지 상관없다. 왜냐하면 이들의 재능의 핵심은 우리 모두가 지닌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인간의 두뇌의 적응력이다. 이들은 다만 타인보다도 이 점을 더 잘 활용하는 것뿐이다. 말콤 그래도 웨일은 에릭슨과 그의 동료들이 쓴 1993년 논문으로부터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켰다. 이 요즘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만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에릭슨은 자신의 연구를 이 같은 법칙으로 단순화한 것의 불편함을 드러냈다. 더욱이
그래도 왜 이런 그저 아무 노력이 아닌 의도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밝히지 않았다고 불평까지 했다. 아무도 체스나 스포츠, 음악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연습해야 한다는 것에 의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이 분야들의 지식을 갖고 태어나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사람들 간의 차이는 원인이 뭘까요? 바로 그게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햄버거 연구팀 훈련만으로 성과를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다는 실질적인 증거들을 많이 축적해 놓았다고 한다. 그럼 여기서 이들은 논문 몇 개를 살펴보자. 한 논문에서 햄버거 연구팀은 음악적인 능력과 연습에 대한 8개의 개별적인 연구를 모아서 이 연구들로부터 데이터를 분석해 보았다. 결과로 연습에 들인 시간은 연주 실력 차이의 3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즉 연주 실력의 개인차가 70%가 연습 시간 이외의 요소로 설명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햄버거 연구가 아닌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음악적인 능력에 대한 좀 더 광범위한 분석을 시도했다. 그러자 결과는 연주 실력 차이 36% 정도만이 연수로 설명됨이 드러났다. 이 비슷한 많은 분석으로 인해서 다인성 유전자, 환경 상호 모델의 유전자들은 옹호자들은 유전자 훈련만큼이나 중요함을 수정하게 되었다. 그러니 로즈가 자신의 성공의 90% 훈련 때문에 한들 평균 36% 정도만 연습이 실력차에 기인한다는 증거가 있는 셈이다. 로즈는 자신의 목적으로 손짓을 했다. 여기야말로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이 있지요. 그렇게 말한 후에 그런 오페라 가수가 어떻게 그렇게 큰 볼륨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짧은 강의를 했다. 아기들이 믿기 힘들 정도로 큰 울음소리를 내는 이유가 뭘까? 바로 아기들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 온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성악가들은 바로 아기들의 효율성을 제일 노리는 것이죠. 행경막 적절한 근육들을 사용해서 소리를 얼마든 위치로 밀어넣는 겁니다. 로즈가 말했다. 노래할 때 적절한 몸을 발음하는 것은 상당한 이점이 있다. 오페라호를 가득 메울 울림을 내기가 쉽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가수와 웨일스 가수가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이유가 있는 셈이죠. 로즈가 말했다. 왜냐하면 모국을 하는 것은 오페라 가수가 그린 울림을 얻으려 노력하는 과정과 매우 비슷하거든요. 반대로 프랑스어를 하는 것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프랑스어가 뒷부분에서 나오는 후등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란다. 걱정 옥성 남자의 분량은 긴데다가 로즈의 발성 범위로는 처음으로 노래해야 했다. 공연은 마치 인내심 테스트와 같았다. 이렇게 들으면 지루해 보이지만 사실 로즈는 공연을 무척 좋아한다. 더운 지어반이는 꽤나 식은 죽 먹기라서 흥분이 되더군요. 덜 복잡한 데다가 굉장히 잘하는 오페라였거든요. 하지만 현재의 장미의 가사는 몇 초마다 지휘자를 쳐다봐야 하죠. 가사는 독일어인데 약간 오스트리아 악센트를 섞어야 해요. 그러니 들으는 더없이 어려운 얘기지요. 타고난 가수들의 훌륭한 연서. 미카엘 엘리아세는 로즈의 옛 가창 스승이다. 그래서 현재 커티스 음악원의 발성학과 학장을 맡고 있다. 그는 세계 제일 많은 오페라 가수들과 함께 이뤄왔다. 예를 들어 미국 작곡한 유명한 바리톤 메릴, 이스라엘 콘드랄, 자카이, 스위스의 이런 마티스 등등 오페라 센터 음악 감독가, 유러피안 오페라와 보컬 아트의 예술 감독을 맡은 바도 있다. 피력하기를 어떤 이들은 남들이 듣고 싶은 목소리를 그저 타고나지요. 여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 목소리를 가졌는지 아닌지의 문제일까요? 세계적인 성악가 일의 플레밍의 예를 살펴보자. 우리가 플레밍이 타고난 재능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은 그녀가 아름다운 목소리를 타고났음을 뜻한다. 물론 그녀는 성공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했지만 모든 건 그녀가 타고난 목소리부터 시작했노라고 엘리어슨이 지적했다. 누군가가 타고난 가수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죠. 엘리아슨이 말했다. 오페라를 듣는 관객들은 여러 감정들에 푹 빠질 거다. 하지만 아주 말하건대 로즈는 공연을 하면서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 관객들은 정말이지 감동을 받고 다른 세상의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는가? 또 그런 대단한 예술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순간적으로 엿보기도 하고 말이다. 하지만 성악가들은 별로 높은 차원에서 노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그저 자신이 일을 하는 것뿐이니까. 노래할 때 감정적이 되진 않아요. 로즈가 말했다. 혹은 아주 가끔만 그럴 뿐이라고 했다.
특히 시베르트에 크게 감동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은 제가 오페라를 할 때면은 노래에 별로 감정이 실리진 않아요. 글쎄 플라시도 도밍고 정도의 성악가면은 항상 온몸에 감정이 전율하지 않을까요? 정말로 감정적인 차원에서 노래하기도 하고요. 저는 관객들을 감동하게 하는 법을 아는지 모르지만 스스로 감정을 느끼지는 못해요. 관객들로부터 알맞은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도 알아둬요. 노래가 제일이에요. 아마도 로즈의 성공 비결은 그가 항상 지녀왔던 추진력과 집념 때문은 아닐까? 성악가로 성공하려면 적절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로즈는 말을 이었다. 마트 소녀나 성녀가 되는 것 같은 헌신을 해야 하죠. 제대로 하려면 희생이 따르는 법이거든요. 자신의 말 속에 음악적인 성공이 유전적인 요인에 기인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의 하나가 담겨 있음을 로즈는 알았을까? 미란 머신 카롤린스키 연구소의 뇌과학부 교수이다. 그녀는 1959년부터 85년 사이에 태어난 쌍둥이들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살폈다. 그런데 음악적인 능력에서 훈련과 유전자가 차지하는 상대적인 중요성에 대한 처리를 처리했다. 일반적인 관점은 아이들에게 예를 들어서 가창이나 피아노 훈련을 조금 시키면 처음에는 그 실력차가 타고난 것이라는 거다. 에릭슨이라면 이에 대해서 훈련이 몇 달 혹은 몇 년 계속되면 유전적인 차이는 새 기술을 익히는 아이들에 의해 따라잡힐 거라고 주장할 것이다. 결국 훈련이 실력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될 거라고 말이다. 하지만 모싱은 이런 견해는 너무 급진적인 환경론적인 관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훈련만으로는 전문성을 충분히 키울 수 없음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모싱의 연구팀은 쌍둥이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속의 인물들의 연락에서 혹시 악기를 다루거나 정기적으로 노래를 한 적이 있는지 물었다. 만약 그랬다면 나이별로 얼마나 오래 연습을 했는지도 물었다. 연구 결과 모싱은 음악적인 훈련의 40%에서 70% 정도가 유질에 의한 것임을 밝혔다. 음악적인 훈련임을 알아두기를 바란다. 저 연습을 하려는 성향도 유전적으로 설명 가능하다는 것이다. 연습이 반벽을 만든다는 상식에 반하는 더 놀라운 사실도 있다. 바로 일란전 쌍둥이에서 연습량이 달라도 음악적인 능력차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싱의 연구는 햄버리그의 전문성 연구소에서 실시한 850 쌍둥이들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의 후속 연구였다. 햄버리그는 1960년대에 이들이 얼마나 음악 연습을 했는지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뒀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 만시간의 법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주 언급되는 예가 비틀스가 함부르크에서 가장 높은 합주를 하던 시기에 보낸 시간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햄버리그는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의 엘리엇 더크 드롭과 함께 1962년에 내셔널 메릿 장학 프로그램 시험을 위해서 수집된 자료들을 살펴봤다. 설문에 응한 쌍둥이들은 평균 나이 17세로 음악 연습에 쓰던 시간과 이런 성과에 대한 답을 했다. 답안의 범위는 학교 시도 국가대회에서 우수 혹은 최우수의 평가를 받음부터 전문적인 오케스트라와 협연함까지 다양했다. 결과 이들은 사람들이 연습에 쏟는 시간의 약 4분의 1 정도 차이가 유전적인 요소로 설명이 가능함을 발견했다. 즉 일어나 연습을 하고자 하는 운동력의 4분의 1이 유전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다. 나아가 이들의 연습이 타고난 재능의 작용을 극대화시킴도 밝혔다. 필자는 한 번도 가창 수업을 받아본 적이 없다. 게다가 고작차 안에서 혼자 노래를 부르는 것이 전부다. 내 안에는 나처럼 노래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음악에 어떤 적성도 없다는 것을 희한하게 여긴다. 물론 나도 일본에 있을 때 노래방에 자주 갔었다. 연구소에서 식사나 컨퍼런스 후에 동료들과 함께 말이다. 일본의 동료들은 내게 예스터데이를 불러달라고 청하곤 했다. 영국 출신이 부르는 것을 듣고 싶다는 거였다. 일본에서는 아직 이 곡이 엄청난 인기였다. 내가 망치는 노래를 들어야 하더니 어쩐지 동료들이 불쌍해했다. 하지만은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니 신기한 일이 생겼다. 내 목소리가 점점 트이기 시작한 거다. 물론 내가 부를 수 있는 음역대의 노래를 골라 부르는 법을 터득해서이기도 했다. 한편 모싱 외 로즈와 같은 전문 성악가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아직도 연습의 힘을 믿는가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었다.
물론 아무도 연습의 엄청난 중요성에 의문을 두지 않는다. 모식은 이 책을 통해서 필자가 만난 많은 이들이 선천적인 놀라운 재능을 지녔고 그 재능을 어려서부터 잘 키워온 거라 추측하고 있었다. 캐나다 대성에서 브루노 바버라 헤니거는 가장 유명세를 타는 현대의 성악가들 중에 한 명이다. 제 음악성과 가창 능력은 매우 자연스럽게 발견되었으여 저와 형제들이 어렸을 때 어머니와 같이 노래를 부르시곤 했거든요. 나중에 나는 헤니건이 작곡가 조지 벤저민 아그네스 역을 맡아 노래하는 것을 볼 예정이다. 나는 헤니건과 아침 나절에 만났다. 그녀는 그날 저녁에 노래할 예정이었다. 목에는 얇은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는데 문득 가수 아레사 프랭클린이 공연 전에 뭔가를 들은 것을 본 기억이 났다. 자, 저는 항상 음악에 대한 열정이 있었죠. 음악은 제게 음식과도 같아요. 음식과도 같다. 로즈와 마찬가지로 그녀도 열심히 연습하는지를 강조했다. 가끔 지휘자가 저를 보고 당신은 정말 천재라고 하죠. 하지만 제 생각은 달라요. 정말로 열심히 연습하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연습하려는 욕구는 일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오고요. 일에 대한 애정. 모식은 유전대 양력 및 환경의 논쟁에서 쉽게 무시되지만 말하는 순간 명백해지는 사실을 지적했다. 저는 양력의 논점에서 중요한 게 빠졌다고 생각해요. 바로 양력 환경은 유전자와 밀접한 상호 인간이 있다는 점이죠.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지요. 그리고 부모님은 그분들의 유전자에 의해서 양육을 받을 환경을 마련해 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유전과 상호 연관을 지니는 환경에 태어난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음악적인 능력이 뛰어나다면 부모님도 음악에 뛰어난 것처럼요. 그렇다면 헤니건이 스스로 타고났다. 여기는 성공 욕구가 그녀의 어린 시절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된 일을 살펴보기로 하자. 그녀의 어머니는 단 14개월 안에 3명의 아이를 낳으셨단다. 그래서 엄청나게 체계적으로 생활하셨다. 14개월 안에. 냉장고 부분에 우리 각자의 이름이 쓰인 스케줄표를 붙여놓으셨죠. 모든 게 분단위로 진행됐어요. 기상, 바바라, 이, 닦기, 라이언 피아노 연습하기 등 모든 게 째깍째깍 돌아갔죠. 우리 일상의 매 순간이 계획되어 있었어요. 놀이 시간이나 취침 시간 그렇게 안 하셨으면 학교 가기 전에 시간을 피아노 연습할 나이가 있을까요? 이런 철저한 스케줄적인 습관은 그녀의 일상이 되었다. 헤니건의 매일 일과는 정확히 계획된다고 한다. 몇 주 전부터 말이다. 제1의 스케줄도 그런 식으로 잡죠. 연습 세션부터 제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을요. 아주 어린 나이부터 그런 훈련을 받았으니까 쭉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헤니건이 말했다. 어떻게 살펴봤듯이 누구도 연습의 중요성과 그리스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을 거다. 하지만 환경론의 극렬 신봉자들이 간과하는 점은 보다시피 연습과 그림마저도 유전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모싱의 연구들이 이를 아주 극적으로 증명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이제 논쟁의 핵심은 유전자들 자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일 것이다. 그리고 이 논쟁이야말로 현재 전 세계를 휩쓰는 중이다. 몽골은 남쪽으로부터 중국, 북쪽으로 러시아 사이에 긴 나라로 세상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낮은 나라이다. 몽골은 대개 외부 인종이 섞이지 않는 단일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대가족을 이루는 경우가 많으며 식단이나 건강관리 및 아이들의 교육 방식 등의 환경적인 영향이 모두에게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 몽골은 유전자를 연구하려는 이들에게 이성적인 지역이 아닐 수가 없다. 그중에 몽골의 도너로드 지방 다시 발바르 구역은 1평방킬로미터당 0.37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의 인구가 이처럼 희박함에도 한국의 서울대학교 유전체학의 연구소의 소장인 서정선은 이런 세 가족으로부터 1,008명을 모집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음악적인 능력에 대한 유전적인 영향을 탐구하기 위해 고안된 여러 테스트를 받게 했다. 연구 참가 대상자들은 모두 개념 분석을 받은 뒤에 음악적인 능력에 대한 시험을 치르고 점수를 받았다. 우선 음감 생성 정확도 테스트에서는 참가자들이 헤드폰을 통해서 음을 듣고 이를 따라 소리를 내봤다. 서정선 연구팀은 실험 결과 데이터에 전체 유전체 상관 분석 연구를 시행했다.
이로마 자벨라는 핀란드의 헬싱키 대학교에서 음악적인 특성의 전학을 연구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알듯이 음악성은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다. 자벨라의 연구팀은 거의 98개의 가게도 거의 1000명에 이르는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했다. 음악성 차이의 저변에 존재하는 유전학을 탐구하기 위해서였다. 자벨라는 참가자들에게 음악성을 평가하는 3가지 테스트를 받게 하고 상세한 설문지를 작성하게 했다. 자벨라는 또한 음악 및 감각의 유전에 대한 100가지 이상의 연구들의 주전적인 데이터를 출연하였다. 하지만 자벨라의 연구와 같은 연구는 아직 매우 초기 단계이다. 미란 모싱이 이런 류의 연구에 아직은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표현이 너무 작기 때문이다. 지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음악적인 능력과 연관된 유전자 변이들도 수백 개는 좋게 될 것이다. 고전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자, 그럼 이에 뒷받침하는 예로 엘레리를 가고 있는 한 맹인 소년의 이야기인데, 엘레리는 비록 IQ가 58에 불과했지만 8살 때부터 피아노를 시작했고, 어전의 저녁에 14살이던 엘레리는 생애 처음 차이콥스키가 피아노와 협주고 일본을 들었고 TV에서 나오는 영화의 테마곡이었는데, 그 후에 저녁 늦게 엘렐의 양보음에만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엘렐이 협주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피아노로 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단지 한 번 들었을 뿐인데도 말이다. 그때부터 엘렐의 레퍼토리는 수천 곡으로 늘어갔다. 전부 기억에만 의존한 것이었다. 엘렐의 피아노 연주를 목격한 전문 음악인들은 엘렐의 음악의 규칙을 본능적으로 천성적으로 아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에팅턴은 맥퍼슨의 밀그런 음악은 동료이다. 그녀는 음악적인 능력의 유전적인 요소에 대한 문헌을 검토 실시했다. 그리고 가청 음악적인 지각, 절대 음감, 음악적인 기억력 및 청음, 심지어 합창단 활동에조차 여러 유전자들이 관여함을 알아냈다. 이 유전자들은 8번, 12번 그리고 17번 염색체의 성에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4번 염색체의 군집을 이루며 존재했다. 우리의 성도의 모양과 성대의 주름의 길이는 유전적인 영향을 받지요. 그리고 음색에도 유전적인 바탕이 존재하고요. 위팅턴의 가족 간의 목소리가 비슷한 일이 흔하다고 지적하며 말했다. 어떤 이들은 그저 더 나은 목소리 특징을 타고난다고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더 훈련을 받으면 음악적으로 성장하는 거고요. 또한 그녀는 강한 동기와 성질성 같은 성격적인 특성들도 유전적인 영향을 받을 확률이 크다고 언급했다. 그러니 전문적인 가수로 성공하려면 알맞은 유전자를 타고나야 하는 게 아닐까? 사실 글자는 앞서 다인성 유전자, 환경상호 모델이 특정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 법에 대해 가장 인상 깊은 과학적인 설명 방법은 아니라고 언급했었다. 길리 세계 정석은 운동선수들의 실적에 대한 분석을 했다. 올림픽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83명의 선수들을 기량은 뛰어나지만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 80명과 비교해 본 것이다. 훈련. 왜 갑자기 음악 얘기를 하다가 스포츠 과학으로 빠졌는지 의아할지 모른다. 이유는 길리가 스포츠에서 나타나는 패턴이 다른 분야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했기 때문이다. 다중표본과 기능적인 매칭의 원리는 엘리트 스포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음악예술과학 분야에도 나타난다고 길리는 말했다. 길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중에서 일부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의 심리학 교수인 딩키스 시먼턴으로부터 온 것이었다. 길리는 이러한 효과를 일으키는 메커니즘의 원리는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길리는 또한 안데르스 에릭슨의 전문성에 대한 견해에도 흥미로운 주장을 펼쳤다. 에릭슨도 길리 햄브리그 연구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에 따르면 주된 문제는 이 두 저자들이 의도적인 훈련과 그저 아무 종류의 훈련 및 연습을 구별하지 않은 데 있다. 전제는 스승이 그런 지도 훈련 및 개인별 맞춤 연습을 일컫는다. 이런 논쟁은 아마도 앞으로 쭉 이어지리라고 본다. 아메리칸 드림 정신, 즉 개인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정신이 달린 문제니까 나아가서 누구나 어떤 분야에라도 전문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의인 것이다. 하지만 필자가 이 장을 통해서 깨달은 바로는
사실 이는 힘든 일이다. 나는 절대로 벼락 가수가 될 수 없었을 거다. 마찬가지로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대학의 음악인지 전문 심리파들은 가창 능력에 관여하는 몇 번 변이들은 유전적인 요소를 지닌다고 말한다. 훈련만으로는 뛰어난 지능을 설명하기 힘들다는 생각으로 시기추가 들어오는 셈이죠.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연습 시간은 거의 비슷해도 능력차가 크게 나기 마련이니까요. 앞서 길리의 연구를 염두에 둘 때 햄브릭은 자녀들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인생의 성공 확률을 높이고자 하는 부모들에게 어떤 충고를 줄 수 있을까? 이것저것 시도해 보십시오. 유전자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원점으로 들어가긴 얘기지만 우리가 참여하는 활동에 유전자들이 영향을 미치지요. 더 우리가 마련해 놓은 환경도 마찬가지. 그러니 여러 가지를 해보다 보면 가장 잘 맞는 분야를 찾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 분야가 바로 유전자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작동시키게 될 거고요. 햄브릭이 말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 동화 속의 주인공 소녀인 골디락이 될 필요가 있는 거다. 다양한 사이즈의 의자와 다양한 온도의 다양한 단단함의 침대를 시도해보면 어떤 게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지를 발견하게 될 거니까. 다양성.